지고요.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다음 순서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요. 유동규의 채무 관계입니다. 갑자기 유동규의 외상술값이 왜 나오느냐고요? 법정에서 이 유동규의 외상술값 얘기가 사실 나왔어요. 외상술값이 있냐 없냐, 그거 뭘로 갚았냐,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. 좀 뜬금없죠. 주제하고도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죠. 하지만 이 문제, 유동규의 채무관계가 이 법정 공방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좀 황당하죠. 왜 그럴까요? 자,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자, 외상술값 수천만 원. 자, 일단 이 대장동 사건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. 자, 대장동 사건은요, 기본적으로 유동규가 남욱한테 돈을 요구를 하고요. 남욱이 정민용을 거쳐서 유동규한테 돈을 전달하는 이런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. 이 구조예요. 기본 구조가. 자, 그런데 정영학은 죄송합니다. 남욱은요. 정영학, 이몽주, 정재창, 그다음에 기타 납품업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모아 가지고 유동규한테 줄 뇌물을 마련을 합니다. 이 남욱이 유동규를 주기 위해서 마련한 뇌물 액수는요, 상당히 좀 많습니다. 좀 많아요. 총액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도 사실 계산하기에 따라 조금씩 틀리는데, 한 수십억 원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. 뭐, 여하튼 보면은 그래요. 일단 보면은, 유동규가 이혼하는 데 들어가는 자금도 사실상은 이 남욱이 돈에서 나와요. 유동규의 전세 자금도 남욱한테서 나옵니다. 기타 이 유동규가 채무, 빚을 갚는 데서 쓰는 돈도 남욱한테 나와요. 명절 떡값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심지어 뭐 유동규가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만드는 그 유원홀딩스의 운영 자금도 사실 남욱이 주머니에서 나온 걸로 보입니다. 그럼 합쳐서 대체 얼마쯤 되지? 이혼자금, 전세자금 합쳐가지고 한 12억 정도 돼요. 채무 변제도 이거 제법 몇 천만 원 되고요. 또 떡값도 제법 많고. 그 다음에 이 유원홀딩스 운영 자금이 한 35억 정도 돼요. 대략 합쳐보면 50억 정도의 돈이 유동규한테 흘러갔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. 자, 도대체 그럼 이 유동규는 이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? 여기만 다 썼을까? 유동규는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는 거죠. 내가 뭐 떡값 쓰고 채무 변제 쓰고 뭐 이혼 자금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얼마는 떡값은 김용 정진상한테도 나눠줬고 정치 자금도 줬고 뭐 그랬다라고 큰 소리 떵떵 치는 거지. 근데 과연 그럴까요? 자, 이 정도로 많은 돈을 줬는데 이제 맨 처음에 보면 남욱이 유동규한테 3억을 줍니다. 이게 언제냐면은 2013년 3월에 유동규가 3억을 요구를 하고 그 얼마 뒤에 이 돈을 줍니다. 그러니까 제가 한 두세 달 정도 뒤에 준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3억을 줘요. 자,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유원홀딩스 운영 자금으로 10수억 원이 넘어갑니다. 그리고 그때 필요한 돈을 계속해서 달라 그래요. 하도 돈을 많이 달라 그러니까 남욱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나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라는 법정 증언을 합니다. 하여튼 상황이 그 정도였어요. 자, 그런데 돈을 준 이유는
대장동 사업의 사업권 확보를 위해서 주기도 했고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해서 주기도 했습니다. 왜? 당시 유동규가 성남도시공사 사장이었거든. 그러니까 어쩔 수 사실상 대장동 사업의 전권을 쥐가 흔들고 있는 거잖아. 이재명 대표는 큰 틀에서 이렇게 하시오라고 원칙을 정해줬을 뿐이고 그 세부를 채워나가는 건 유동규였거든. 그러니까 큰 원칙이야 시장 마음이니까 못 바꾸지만 세부를 어떻게 채워넣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익을 많이 챙길 수가 있겠거든. 그러니까 남욱이 많은 돈을 제공을 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. 자, 문제는 이런저런 돈을 쓰고 남은 돈, 그러니까 출처는 명확한데 사용처가 애매한 게 아직 있는 거예요. 자, 이 사용처에 대해서 유동규는 뭘 하느냐? 이거 가지고 정진상을 줬다. 이거를 김용을 줬다. 이런 식으로 이걸 정치 자금으로 줬다.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따라서 아니다. 그 돈은 유동규가 썼다라는 점이 확인이 된다면 적어도 이 유동규가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 많은 얘기들이 처음부터 무너져 내린다는 거가 되겠고요. 검찰이 지금 공소 사실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들도 다 밑바닥부터 허물어지게 됩니다. 결국 유동규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의외로 중요한 거죠. 모두가 밝혀질 필요는 없습니다. 적어도 어느 부분 정치자금이든 뇌물이든 하여튼 유동규가 줬다는 돈보다 유동규가 쓴 돈의 사용처가 확인된 사용처가 더 많아버리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문제는 이 유동규의 진술이 항상 바뀐데 벌써 5차례 바뀌었다는 겁니다. 재작년에 최초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고 지난해 9월부터 10월 13일까지 제가 검사님을 믿고 제가 진술하겠습니다. 자백하겠습니다. 라고 했던 게 한 번 있었고 그 뒤에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1월 3일까지 공소장 내용에 토대가 된 진술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공소장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만들어진 게 또 한 번 있습니다. 총 4번이 바뀌었고요. 법정에서 또 바뀝니다. 유동규 진술이 항상 바뀌어요. 자신의 채무관계에 대해서도 또 바뀝니다. 맨 처음 했던 얘기가 다르고 법정에서 맨 처음 했던 얘기 다르고 그 다음에 검찰 진술에서 또 다르고 그 다음에 법정에 와서 또 달라요. 이게 제가 맨날 유동규 얘기를 할 때마다 진술이 맨날 바뀝니다. 맨 처음 했던 진술 다르고 검찰에서 한 진술 다르고 검찰에서 두 번째 한 진술 다르고 그 역시도 밀실 면담하고 난 다음에 또 틀려지고 막 매번 같은 얘기 했죠.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하려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자, 이렇게 검찰에서 계속 달라지는 유동규의 진술이 이 유동규의 이 채무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. 자, 유동규는 그런 얘기를 해요. 자기가 남욱한테 돈을 맨 처음 받은 시점이 2013년 설날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때 돈을 처음 받은 이유가 뭐였느냐? 2013년 1월에 남욱이 돈을 가져왔는데 내가 달라고도 안 했다. 그러니까 달라고도 안 했는데 남욱이 돈을 가져와서 돈을 받았다 이거지. 그래서 당시 2천만 원을 받았는데 1,000만 원은 정진상, 1,000만 원은 김용 이렇게 줬다는 거야. 나중에 또 말이 바뀌어요. 1,000만 원은 정진상, 1,000만 원은 김용을 준 것 같은데 내가 썼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말이 바뀌어요.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자, 어쨌거나 이렇게 2013년 1월에 남욱이한테서 돈을 받았는데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남욱이가 줬다. 근데 남욱은 또 이 얘기를 안 해. 자기가 돈 준 시점 2013년 1월 얘기는 또 안 해. 그 얘기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. 진짜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겠어요.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. 여튼 묻습니다. 그래서 덥석 받았어요? 아니 공무원이 돈을 준다고 그렇게 덥석 받아요? 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화를 냅니다. 김용하고 정진상이 나한테 술값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술값이 수천만이 되는 바람에 내가 그래서 받았어요.
라고 소리를 질러요. 자, 여러분 이상한 거 혹시 느껴지는 거 없으십니까? 자, 유동규는요 남욱한테서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김용 전징사한테 돈을 나눠줬다고 그랬어. 그죠? 나눠줬어요. 그랬는데 돈을 왜 받았습니까? 이러니까 김용 정진상이 나한테 술값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빚이 수천만 원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받았어요. 나눠줬잖아. 그 돈을 받아가지고 지가 술값 갚는 데 썼다면 그 말이 맞는데 술값을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았다 해놓고 그 돈을 그걸 김용 전징사한테 나눠줬다고? 말이 뭐 앞뒤가 안 맞아. 말이 안 맞죠. 자, 그러면서부터 추궁이 시작됩니다. 뭐라고 추궁이 시작되느냐? 그래요? 그러면은 유동규 증인 그 무렵에 빚이 얼마였어요? 자,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유동규의 증언이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맨 처음에는 제가 빚이 없었는데요 라고 시작을 하더니 계속해서 말이 조금씩 바뀝니다. 마이너스 통장에 1,800만 원, 신용대출 4,500만 원, 금융권 대출이 또 있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래, 그 돈은 어떻게 하셨어요? 예, 자기가 집을 팔아서 갚았대. 그런데 문제는 뭐다? 집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받았을 거야. 집 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돈은 누구한테로 갔다? 예, 전처한테 갔어요. 그러면은 집 팔아서 빚을 갚았다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지 이거?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? 좀 애매하죠. 자, 그리고 금융권 대출이 있다 했다가 없다 했다가 농협 대출이 있다고 했다가 막 그래요. 대출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또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해요. 외상 술값에 대해서는 얼마가 있다라는 말도 명확하게 하지 않습니다. 어떻게 갚았냐? 집을 갚아서 갚았다. 집을 팔아서 갚았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또 유한기한테 빌린 돈이 또 몇천만 원 있대. 그래서 그래 빚이 얼만데?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명확하게 대답을 안 합니다. 그 빚을 갚았냐?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집은 다 자기가 빚을 갚았다라고 얘기를 해. 집 팔아서 집을 갚았대. 그런데 액수를 아무리 튕겨봐도, 그러니까 전처한테 돈이 안 갔다고 계산하고 그 유동규가 또 새로 집을 팔았어도 집 없이 돌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. 또 다른 집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? 그랬으면 뭐 전세 자금이 됐든 뭐 월세가 됐든 월세 보증금이 됐든 뭐 돈을 냈을 거고 그랬을 텐데 그 차액하고 이 남아있는 이 자기가 말한 뭐 신용대출 뭐 마이너스 통장 금융권 대출 외상술값 요거하고 또 액수가 너무 안 맞아. 뭐 한두 푼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상당히 틀려요. 여기에 또 유한기한테 빌린 돈 뭐야 도대체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. 너 혹시 돈 빚 갚는데 쓴 거 아니야? 라는 거죠. 너 빚 갚는데 다 썼지? 자,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. 자, 재밌습니다. 예. 자,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.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동규의 그 돈 씀씀이를 명확하게 하면은 정말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의 액수가 나올 건데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액수가 적어도 김용 정진상한테 갔다는 돈보다 액수가 작아지기만 해도 이건 큰 성과가 돼요.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유동규가 숨기고 있는 뭐 빚이라든지 뭐 이런 거, 그다음에 생활비라든지 뭐 이런 거 생각해, 그다음에 그 딸 유학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요, 유동규가 김용한테 혹은 정진상한테 줬다는 돈은 대부분 사라집니다.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, 추궁하지 않았던 뭐 유동규의 뭐
그 부채 문제라든지 뭐 그다음에 딸 유학 비용 이런 것까지 계산해 보면은 아마도 지금 뭐 김용한테 줬다, 정진상한테 줬다 하는 그 돈은 대부분 거기 들어가는 유동규가 자기가 쓴 돈인 걸로 지금 보입니다. 따라서 법정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. 앞으로 이게 법정에서 상당히 많은 뭐 좀 상당히 어떤 그 중요한 어떤 고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아마 본격적인 추궁이 이어지지 않겠느냐. 지금까지 진행 경과를 보면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돈의 액수가 뇌물액보다 적습니다. 즉 뭐냐? 유동규가 실제로 뇌물을 줬다라고 한 액수 중에 실제로는 뇌물을 줬다고 주장한 그 액수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은 지가 썼다라는 거지. 사용자 확인이 된 걸 보면. 근데 이미 이 단계가 되면은 증언의 신빙성은 상당히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. 왜냐? 유동규는 자기가 돈 준 시점과 상황에 대해서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. 불이 꺼져 있었고 들어가니까 뭐 구조가 어땠고 그래서 식탁 위에 돈을 우두루 쏟아주고 내려왔고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이 사실은 거짓이다라고 해보세요. 한 부분이라도 거짓이다 해보세요.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지.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했는데 저게 다 거짓말이었어? 라고 하는 순간 모든 진술에 대해서 신빙성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아마 본격적인 추궁이 진행되지 않겠는가?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. 검찰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뭔가 새로운 자금의 출처를 확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 입증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아요. 하지만 문제는 유동규가 계속해서 법정에서 변호인 신문만 되면은 변호인 반대 신문에만 가면은 뭐 문제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말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. 검사하고 말을 주고받을 때는 어떻게 보니까 합을 맞추고 하는 거니까 주거니 받거니 잘해요. 근데 판사가 질문하거나 변호인이 질문하는 그 순간에 깨져버립니다. 그러니까 신빙성이 많이 탄핵이 되는 거죠. 그 상황을 보면서 검사들이 한숨 쉬는 모습이 보여요. 실제로 고개를 푹 숙인다든지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수기를 한다든지 또 갑자기 이 신문 도중에 끼어들어 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지 말라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. 유동규가 법정에서 툭하면은 뭐 몸이 안 좋다, 뭐 혈압이 오른다 얘기하는데 오를만은 해. 결정적인 순간마다 답을 못 해요. 막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뭐 정치 검사네, 정치 변호사네, 뭐네 막 하다가도 아 그래 알겠는데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? 이건 이상하지 않나요? 이 부분이 되지 않나요? 이 부분은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딱딱딱딱 몰고 들어가면은요 말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. 지난 재판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. 그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더니 그 디테일하게 얘기한 게 자꾸 지금 말이 바뀌고 있지 않느냐. 그리고 그 구체적인 표현, 디테일한 상황 설명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새로 부과되고 있다. 당신 혹시 당신 말이 신빙성 있다는 말을 신빙성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씩 덧붙이는 거 아니냐? 말을 못해요. 자, 사실 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미국의 재판이었으면 벌써 나가리야. 참 저는 우리나라 사법제도, 형사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엉망인지 몰랐습니다. 학교에서 배우고 또 책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하고 현실의 법정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보고 놀랬습니다.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그것을 법적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평가, 어디 보니까 법적 평가를 미리 끝내놓고 거기에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고 있지 않느냐.
의심을 했는데 실제로 제 눈앞에서 벌어지고 제가 그 상황을 당하다 보니까 아, 근본부터 썩었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깊게 하게 됐습니다. 잘 살아보자님, 재판 가치도 없다고요. 맞아요. 재판이 가치가 없죠. 네. 참 그렇습니다. 참 화딱지납니다. 자, 오밤중의 뉴스 지금 함께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데요. 2,600여 분 들어오셨습니다. 궁금해서 여쭤봅니다. 나중에 유동규가 검찰과 딜했다는 걸 자백하면 검사들 처벌할 수 있습니까? 김종신님, 예, 당연히 할 수 있죠.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.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. 이게 위증 교사가 될 수도 있고요.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여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. 또 일종의 그 모해 위증 교사 여러분 아시죠? 예, 그게 될 수도 있습니다. 처벌 당연히 됩니다. 네. 자, 근데 모해 위증 교사는요,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공수처 관할이 됩니다. 앞으로 이 모해 위증 교사가 확인이 되면 공수처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네요. 하얀머리님,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네. 공성자님, 힘내라 이재명, 사랑한다 김남국이라고 해주셨네요. 예. 김남국 의원이 이제 호롤단신 광야에 섰습니다. 지금이야말로 우리들의 이 관심과 그다음에 함께하는 동지의식이 필요하지 않을까. 지금 김남국한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동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. 자, 김남국 의원 그동안 참 뭐 열심히 살아왔고요.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. 물론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좀 마뜩찬다라고 하실 분들 뭐 계실 겁니다. 저 역시도 김남국 의원에게 사실은 좀 서운한 면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었죠.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함께 어깨를 걸고 싸워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자, 오밤중의 뉴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